광림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9.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5%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림을 분석한 이유는 쌍방울 뉴스를 통해서 조폭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하고의 관계 등등이 연결이 돼서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쌍방울 한번 분석을 했었고요. 비비안까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냥 무작위로 광림이 특장차로서 또 유명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광림을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배구조가 하도 복잡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걸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좀 머리가 좀 그렇게 머리 회전이 그렇게 빨리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머리 나쁘다고 친구 놈들도 나한테 이 핀잔을 주는데 머리 나쁜 스카이어 홀딩스는 이해하지 못하는 쌍방울 소유 지배구조, 본업이 기업 사냥꾼인 것 같고 그래서 기업형 조폭 세력들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좀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느낌은 코스닥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부잣집 막내 아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거를 쭉 이 드라이브 다운이라고 저는 표현해 봤습니다만 쌍방울 소유 지배 구조를 쭉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광림이 또 쌍방울을 소유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순환 출자 구조라고 표현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9월 중에 여기 디모아라는 데가 IOK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IOK 컴퍼니를 소에 전량 매각하려고 했었다 스스로.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포기가 됐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을 안 해가지고 포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들어온 지 쌍방울 그룹에 들어온 지는 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2022년 9월 26일 날 칼라홀딩스에서 인수한 거로 돼 있어 가지고 이상하게 올해 9월 달에 3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뭔가 급격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의 어른들은 조폭 그림자, 자금색도 폭로였나, 연합뉴스 2022년 12월 14일자 이법의 조다운 기자의 공동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기업 사냥 정황 대장동 수익으로 현장 관리 맡아 35억 원 받은 조폭도 이렇게 해서 이 김씨가 이제 김만배 씨를 얘기하는 것 같고 조폭 출신 이 최우양 씨가 헬멧맨이라고 또 이렇게 소가 되어 있는데 아마 구속된 거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최우양 씨라는 조폭 출신 이 사람이 돈 세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재명 씨 측한테 흘러갔을 가능성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전형적인 기업형 조폭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닌 거로 해서 저도 그거를 조폭 기업형 조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조폭이 맨몸으로 돈도 없이 건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종목, 최우양이라는 사람이 조폭 출신이 되는데, 아마 이 호남 출신으로서 건설업 중에서 철거를 시작으로 했다. 그래서 돈을 모았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말죽가리 잔혹사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풍무는 주로 호남 출신들이에요. 철거 전문으로 해서 돈을 번 건설업체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뭐 지인이나 또 여러 친인척 등등 해서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은, 뭐 철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견실하게 서울에서 부동산 회사도 지금 뭐 테헤란로 쪽에서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또 견실한 부동산 업자도 있다 하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깨끗하다면 조폭들이 꼬일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위에 있는 내용은요, 스캡티시즘의 정신을 좀 이해해 주십사고 하는 얘기고,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전년 대비 39.4%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일반적으로 원가회계는 증가하는데 이 경우는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도 똑같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도 똑같이 39.4%가 증가했고, 관리비 증가분만 빼면은 금액상으로 영업이익은 74.3%로 증가한 것으로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가 회계는 이 WC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감소는 기대만큼 그렇게 영업이익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 쪽은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냈냐 그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3.7%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거로 해서는 제품 판매 가격보다는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일단 여기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가 분석하는데 좀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루풋 재고도 9.5%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은 29.3% 증가했고요. 스루풋률은 이게 더 재료비가 더 증가하니까 2.2%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4.3% 증가한 거로 해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132억 원으로서 95%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억 8,800만 원 적은 수치인데, 이건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전체 전년 3분기보다는 줄었다 하지만은 연말 대비로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로서 2021년 말 재고 보담은 이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26억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3분기까지 재고가 적게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 증가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뭐 안 팔리더라도 재고를 증가시켜서 이 영업이익을 좀 이익이 나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요, WCI 회전율은 8.5회전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반대로 스루풋율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라고 반증을 하시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T손익에서 출원한 원재료 가격 상승과는 모순이 됩니다.
또한 반증에 필요한 입증 데이터도 없습니다. 이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광림이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뭐 독특하게 기타 매출 원가의 증감이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1번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45.6%가 크게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4.3% 적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뭐 유사하게 4.4% 조금 증가했습니다만은 가공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서의 추론만 모순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광림이 분식회계가 하지 않는 회사라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약에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과 수르풋율이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상 인하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야 되는데 데이터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분석을 하면서 제 머리로는 직장 경험이라든가 조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는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회전율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외부에서는 이걸 확인해 볼 방법이 없죠. 그거에 좀 저의 호기심의 한계를 말하자면은 투명성을 제가 반증해 주고 싶어도 반증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에서 3단계 검증 작업을 또 들어가는데, 매출원가를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의 일관성 없는 적용으로 영업이익을 조정 또는 조작했다고 해석이 된다 하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요. 여기를 보면은 PQ 총재료 비용의 차이가 좀 있고, 그것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또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써 있는 대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거 2단계의 갭은 2022년도 3분기는 평가 손실 환입액과 요게 같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나올 사항은 아닐 뿐더러 평가 손실액은 또 제외되었어요. 여기 3분기에도 평가 손실액이 또 있거든요. 이러니까 요 경우에는 평가 손실 환입액만 적용하고, 요 작년에는 평가 손실과 환입액의 합을 또 한꺼번에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금이라도. 아니면은 결산하는 사람이 뭔가 회계 지식이 부족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회계 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2단계에서는 평가 손실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명세에 있는 금액이라는 게 장부 금액이기 때문에 다 평가 손실이나 환입액을 적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오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2021년도 3분기 갭은 평가 손실과 환입액의 또 합의라고 말씀드렸듯이 일관성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전체 금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결산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뭔가 착각 내지는 오류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은 의도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왜 그랬는지 그것도 매우 궁금한 거죠.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한 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7% 금액이 증가했고 직원 수는 17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118.6% 증가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7명 자른 것은 아마 고임금 사원을 저임금 사원을 잘랐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고임금 사원들이 생존을 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연봉 수준은 소기업 광림이 뭐 결국 그 특장차로 유명한 데인데 뭐 소기업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임금 수준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직원 수를 줄여 운영 비용을 줄이는 기업이 전국적으로는 경영 성과가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석 경험상 그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원가회계 개념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1491억 원 정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하나의 이 부품 특정차의 부품 납품이라고 봐서 14만 5천 원짜리 부품을 납품한다 그러면은 16,260원이 남는다. 그러면은 뭐 유사하게 남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로 끝내자. 이 경우 재고가 31%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3분기까지 31% 증가가 연말까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재고를 거꾸로 31%를 줄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업이익이 9,300원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6,949억 원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환산해서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뭐 똑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왼쪽에 그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 대안으로 스루풋 회계 개념을 하면서 그 바벨 전략으로서 WCA 회전율 상승을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스루풋 개념도 계약을 14만 5천 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남는 금액이 원가 회계보다는 약간 적지만 15,000원 좀 남게 되어 있고 돈을 좀 더 벌어보자.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한 10점 몇 회전 하거든요. 조금만 더 좀 증분을 해보자. 11회전 해보자. 그러면은 그 금액이 15만 5,500원에 판매한 그 효과를 내 가지고 영업이익은 18,000원 이익이 난다. 그러면은 재고를 또 3.7%만큼 또 줄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줄인다는 것은 이제 생산량을 조금 감소한다는 거죠. 100%뭐 완성차만이 아니고 부품도 뭐 생산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2,859원 그 100만원 단위로 환산해서 얘기하면 28억 범위 내에서 연말 결산의 영업이익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주가는 2021년 말보다 845원이 떨어져서 장부 가격 대비 현재 46%밖에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임팩트 미래가치라고 해서 성과는 105%나 상승을 했음에도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런 것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주주를 보면 제이준 코스메틱이 그 화장품 회사가 15.92%로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IOK 컴퍼니라는 데가 8.18%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IO 컴퍼니의 최대 주주는 OK 그러니까 IO 컴퍼니의 최대 주주가 아니고 요거는 컴퍼니를 생략한 건데요. 제이준 코스메틱의 그 최대 주주가 IO 컴퍼니인데 또 여기 IO 컴퍼니가 별도로 또 좀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IOK 컴퍼니의 또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디모아라고 그런 회사가 또 17.81%를 가지고 있어서 소유 지배 구조가 매우 다단계 판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월 26일 날 칼라스 홀딩스에서 인수해 가지고 3분기에 결산을 하면서 이 대표가 그러니까 그 최대 주주가 바뀐
형태로 이 공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상 광림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